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순응된 질문이죠? 브레턴 우주와 트리핀 딜레마. 이 글은요, 어떤 결과물만 알려주고요. 그 원인은 제시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를 서술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글이에요. 우리가 뭔가 결과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해야 학생들이 글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 부분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생략된 그 이유 부분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유추를 해가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서는 그다음에 지문 빈칸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다 하면 고르는 거 하는 게 여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부분부터 그다음에 문제 부분들도 고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지문에 있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서술에 놓은 내용들이 내가 현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했을 법한 그런 것들, 내가 했던 생각 아니면은 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수행을 해주고 다 되면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수행하고 강의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여러분 통화는 다 알죠? 경제 배경 지식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때 이야기했을 때 통화는 돈이죠, 돈. 그럼 기축통화를 짧게 정의를 내린다면 뭘까? 바로 통화, 돈이에요, 돈. 자, 엄청 국제 결제에도 결제 수단으로 통용이 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 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지닌 돈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글은요, 여러분들 훅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통 브레턴 우즈가 먼저 시작이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의 지문 서술 같으면 브레턴 우즈가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술돼야 되는데 근데 이 글은요, 브레턴 우즈 시작했는 이야기 빼고 갑자기 문제 이야기를 먼저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달러화가 기축통화고 달러화가 구조적 모순, 즉 부정적 면이 있었겠구나. 그럼 잠시 뒤 기축통화 달러화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하겠구나 알 수 있죠.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 여러분 경상수지 뜻이 뭐예요? 무역시 수지 타산을 따지는 것. 적자인지 흑자인지. 자, 그래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입이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다. 적자 흑자는요, 여러분이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아는 개념인데 경상수지는 비교적 적자 흑자보다는 학생들이 덜 알고 있을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의 특징은 경상수지라는 어려운 개념의 뜻을 크게 막 자세하게 안 주면서 적자 흑자와 같은 쉬운 단어의 뜻은 또 주고 있죠. 자, 다음은 어떤 학생이 해줄 법한 생각을 가져왔어요. 적자 뜻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 흑자 뜻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뭔가 사는 거니까 한국 입장에서 수입을 하면 돈을 쓰는 거니까 수출은 파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팔면 어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 그쵸? 돈을 벌겠다. 자, 그래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건 부정적.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거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건 긍정적. 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적자 흑자의 뜻을 모르겠으면 적자 흑자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라도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거의 이유는 또 안 알려줘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경상수지 적자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유 안 알려주고 그러면 국제 유동성이 줄어든대요.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 이유 안 알려주고 마지막에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 또 이유는 또 제대로 안 알려주죠.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유추를 해봤어요. 자, 미국이라는 주체가 경상수지 적자를 왜 허용하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경상수지를 허용을 하면 이익이랑 손해 중에서 손해를 보겠죠. 이 세상에 손해를 싫어하는 국가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근데 국제 유동성이 뭘까? 여기서 또 뜻을 안 알려주잖아요. 국제적인 유동성, 국제적 차원의 유동성, 즉 국제적 차원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동성이죠.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 맥락상 무엇이 국제적 차원으로 움직이지?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달러는 미국 돈이니 그러면은 달러라는 것은 유동성을 가지는 것이겠네. 그러면은 국제적 차원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달러가 되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됐을 때 세계 경제가 왜 위축될까? 자, 일단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은 부정적 상황이죠.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왜 부정적일까? 미국이 달러 공급을 중단하면 다른 나라의 달러 공급이 덜 되겠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쵸? 자, 근데 미국이 달러를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에서는 달러가 모자랄 거예요. 달러 공급이 덜 된다는 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보유한 달러량도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걸 뜻하고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량이 줄어든 건 부정적인 것이 된다.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 아까랑 똑같지 않아요? 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안 알려주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나라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까? 바로 미국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뒷말에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를 만질 수 있는 거는 미국이죠, 그쵸? 미국이 적자 상태인 상태에서 달러를 많이 공급하는 이유는 자, 미국의 적자 상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말의 뜻은 신뢰도는 일단 좋은 거니까 신뢰도 저하 나쁜 뜻. 그러니까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건 부정적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준비자산이란 준비해놓은 자산이란 뜻이죠. 자,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거는 자, 우리 준비자산은요, 우리가 항상 달러라는 돈을 전 세계에서는 딱 준비를 해놔야 돼요. 각 국가가 이제 국제거래 통용되는 돈이 지금 달러니까 항상 그 달러를 준비해놔야겠죠. 준비자산이 바로 달러가죠. 자, 그러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요, 달러의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하락된다. 자, 생략된 말은 달러가 준비자산이다. 그리고 원가가 과잉 공급되면 여러분들 항상 이게 나오죠. 많이 생산해내면 그것의 가치는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죠. 개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얻으려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달러가 많이 공급되면은 예전보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그것의 가치가 낮아진다. 고정환율 제도가 뭘까? 자, 고정된 환율 제도. 그래서 환율이 어떤 고정된이라는 특성과 뭔가 연결되는 개념일 것 같아 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갑자기 이런 트리핀 딜레마?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달러화의 구조적 모습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글을 어렵게 서술하려고 2학년도 수능이 특징이 뭐냐면 이그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현장에서 여러분 이그저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 살려서 읽어야 돼요.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은 이그저가 무엇인지 살려서 읽으려는 시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높은 등급에 속하고 싶다. 그럼 이그저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려서 읽고 넘어가야 돼요.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이다. 자, 그럼 국제 유동성 한마디로 뭐죠? 지불수단.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가진다고 무슨 뜻일까? 자, 국제적으로 통하여 쓰이는 힘을 갖는다는 뜻이죠. 통용력 자체가 통하여 쓰이는 력, 힘인 것이죠. 그쵸? 달러는 국제적으로 다 통해서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적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금이 국제적 유동성 역할을 했다. 국제적으로 통하여 쓰이는 지불수단. 금본위 체제에서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금. 지금의 우리 전 세계가 달러로 거래를 하듯이 그때는 이제 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국가 간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가 간의 통화 가치는, 돈의 가치는 정해진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금이 기준이니까요.
자, 이에 따라 국가 간의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작은겠죠. 자,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돼서 금환 본위제. 자, 금만 이제 전 세계로 통하지 않고 달러도 전 세계적으로 통하네요. 자, 그럼 밑에 봤을 때 금환 본위제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자면은, 자, 금이랑 똑같고 환이랑 달러랑 똑같죠.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받는 지불산이 되는 것이죠. 본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선택 잘 했죠, 그쵸? 직관으로 보면 되니까요, 선택할 때. 그래서 금환 본위제의 단어 뜻을 제대로 이제 길게 서술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 언제나 맞교환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금 1온스, 환 35달러 언제나 맞교환. 누군가가 금을 가지고 오면은 35달러 줘야 되고 35달러 가지고 오면 금 줘야 되죠. 금 1온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달러화로만 금을 살 수 있었다. 달러화로만 금을 살 수 있고 달러화가 없으면 금을 살 수 없죠.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은 허용인데요. 그런데 경우 2번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으면은 어때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은 요거, 근데 불균형이 있으면 이거 이외의 변동도 허용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문에 안 나왔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케이스가 나왔을 때 우리 항상 반대 케이스를 우리 항상 평가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것을 제시하면 그 반대 케이스는 언급 안 했으면서 문제에서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브레턴 우즈 체제는 변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달러에 다 목숨 걸고 있거든요.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하고 달러화로만 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달러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변동의 폭이 엄청나게 크다, 그럼 사람들이 그 돈을 신뢰할 수 없고 불안에 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돼서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서 미국의 금준비량 급감. 자, 지금 적자는 손해, 흑자는 이익인 거 알잖아요. 그럼 적자 누적은 지금 부정적 상황인 거 알 것이고, 자, 그럼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서 미국 금준비량이 급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잉 공급은 많이 찍어내는 거죠. 미국이 지금 달러에 관심이 많아요. 막 찍어내요. 근데 금에는 신경을 덜 써서 누군가가 달러 가지고 오면은 금 내줘야 되는데 지금 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가 금 1온스 35달러 맞교환해야 되는데 달러는 많이 찍어내서 많죠. 그런데 금이 적은 상태죠. 누군가가 달러 가지고 왔어요. 시중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달러가 풀려가지고 저 금 살게요 하면서 달러 가져왔는데 줄 수 있는 금이 없는 거예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달러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있다. 근데 이거의 이유는 또 안 알려줘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가 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서 시중에 많이 달러가 풀려 있으면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달러의 가치를 내리면 달러 한 장의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지겠죠. 평가 절하가 되기 전보다 사람들이 많은 달러를 가지고 가야 금과 교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평가 절하가 되기 전보다 많은 양의 달러가 금을 교환하는 데 들 것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금을 사는데 많은 양의 달러를 소모해서 시중에 풀린 달러를 흡수할 수 있겠죠.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시중에 풀린 달러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절상이 또 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킨다. 여러분, 환율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상대방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타국의
환율 하락, 여타국 돈을 이제는 여타국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므로 여타국의 돈을 적게 가져가도 달러 한 장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올린다. 자, 이거죠. 여러분들 살려 읽어야 되죠. 자, 누구 가치를 올려요? 미국 돈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돈의 가치는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 그리고 당시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국가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평가 절하도 지금 안 되고 평가 절상도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대미 무역 뜻이 뭘까요? 미국과의 무역이요. 자, 당시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국가들이 평가 절상에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평가 절상이 되면 대미 무역의 흑자 상태의 국가들이 부정적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겠죠. 왜 부정적인 상태에 처할까? 무역 흑자 상태의 국가들은 미국과의 수입에서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해서 미국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나라들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여타국의 돈이 절상되고 미국 돈의 가치가 내려가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힘들어서 벌어놨던 그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러려면 달러 열심히 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예전보다 낮아지는 건 여타국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 이제는 어느 나라가 떡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독일 돈, 그 다음에 일본 돈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사람들이 엔화라는 새로운 대안에 눈을 돌렸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의 금으로 바꾸기 원했다. 상황상 뭐예요? 금이 달러보다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미국은 결국 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정지한 닉슨 쇼크. 닉슨 이제 끝났어. 여기 보면은 닉슨이 끝난 게 아니라 브레튼 우즈 끝났어요. 자, 브레튼 우즈 끝났고, 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금환본위제,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금본이죠. 그러다가 금환본위제, 그 다음에 이제는 정지.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의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자, 붕괴됐으면 그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기축통화 역할을 달러화가 계속 해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축통화 없이 각각의 다른 통화가 사용되면 그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교차환율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이제 가짓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 절감도 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기축통화가 없으면은 가짓수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 있으면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규모의 경제가 뭘까요? 또 안 알려줬어요. 자, 규모라는 요소가 있는 경제. 명칭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그런 것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당시 수능 완성에서는 경상수지란 외화 여기 차이를 지급한 어쩌고저쩌고 적자 흑자. 자, 요거 나왔었어요. 근데 뭐 수능 완성에 나오는 거를 떠나서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 흑자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가 절상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일원수 35달러 막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 뭐 환율 조정 허용, 뭐 몇 % 내에서는 허용 불가능, 허용 이런 것도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근본위 이야기 있었고, 자, 그러면은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하나의 기축통화 중심으로 외환 거래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 나왔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선지,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는, 자, 여기 보면 일문단에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모순을 지적했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제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됐죠. 붕괴됐죠. 자, 그러면은 트리핀 교수가 구조적 모순 지적한 건 요때예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 요때죠. 근데 선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했는가?
이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트리핀 교수가 지적했던 건 이후의 상황태가 아니라 그때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선지 구성을 보니까 언급된 정보의 시점을 왜곡해서 오답 선지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미국의 중앙은행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자, 의무 머스트. 자, 여기 보니까 금융원수 35달러 맞교환. 자, 그 다음 4번 선지, 국제 유동성 역할한 것 띵띵 뭘까요? 금의 달러화가 추가된 것이죠. 자, 그래서 금도 국제 유동성 역할 원래 금본위 체제에서는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환본위제가 되면서 달러도 추가된 것이죠. 국제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금도 돌아다닐 수 있고 달러도 돌아다닐 수 있죠. 5번 선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트리핀 교수의 말을 보니까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은 준비 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거라고 지적했죠. 자, 이 트리핀 교수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니까 70년대 적자가 누적되고 그 다음에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죠. 금 준비량이 급감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 결국 뭔가 붕괴가 됐어요. 교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자,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닉슨 쇼크 단행된 이후에, 즉 트리핀 브레튼 우즈 붕괴된 이후죠. 자, 요거 가능해졌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원래는 금일원수 35달러 맞교환인데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닉슨 쇼크 단행됐었죠. 지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그러면 판단 과정에서 고평가된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 하, 그럼 여기는 시작이라고 해볼게요. 시작. 여기는 끝. 자, 그러면 시작해서 끝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평가 절하 불가능이죠. 근데 이제는 브레튼 우즈 끝나면은 평가 절하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규정에 평가 절하 안 된다는 그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평가원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 반대 상황을 이야기 안 해줘요. 반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반대 상황을 지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선지에서 물어보면 지문의 상황과 반대되네? 그러면은 요것도 결과도 반대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브레튼 우즈에서의 평가 절하 안 돼 라는 걸 이야기했으면 그 반대 상황, 브레튼 우즈가 끝났다면 어떻게 된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 구성 방법을 보면은요, 어떤 것을 시행할 때 룰을 제시해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룰을 제시했다. 달러의 평가 절하가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근데 선지는 어떤 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를 유추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2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쵸? 자, 판단 과정을 보니까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거 기대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했죠. 자, 그래서 선지 구성 방법.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유를 안 알려줬는데 그걸 유추해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지문에 나온 상황을 바탕으로 애들이 추론해서 답을 도출하길 원해요. 자, 그래서 전후 맥락을 봤을 때 평가 절상이 되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인 건 제시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3번 선지는요, 1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금뿐만 아니라 이거랑 맞교환할 수 있는 달러화가 늘어나죠.
달러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일정 정도까지 금의 생산량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걸 선지에 제시할 때는 평가원에서 자주 쓰는 것이 수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수있다라는 말은 자, 근데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걸 선지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닫힌 표현이죠.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지문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선지에 묻고 싶어요. 그럴 때는 수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갔을 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트리핀 딜레마다. 그렇죠?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는 평가 절상도 해볼까? 아니, 주변 나라들이 싫어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선지 구성을 보니까 평가절하, 평가절상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한 개의 선지를 만든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 자, 5번에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풀이 과정을 볼게요. 평가 절상의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봐야 돼요. 달러화에 대해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것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서거는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면은 마르크화의 가치가 작으면 한 개 마르크화의 가치가 작으면 한 개 마르크화는 적은 양의 금과 바꿀 수 있죠? 가치가 적으니까요. 자, 그런데 마르크화의 가치가 크면 한 개 마르크화의 가치가 크다면은 한 개 마르크화로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에 대해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이 되면 얘가 평가 절상이 되면 얘의 가치가 올라가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감소하지 않고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감소한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이 될 때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지문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선지에서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이 될 때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어떤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풀이 두 번째 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풀이는 내가 직접 쓴 풀인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를 보니까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평가 절상이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죠.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이 됐다 가치가 올라가면 기존 금액의 마르크화에 대응하는 달러화 금액이 기존에 비해서 커지게 돼요. 밑에 보니까 100마르크화가 원래 35달러를 살 수 있다. 이건 임의대로 내가 정한 거예요. 원래 35달러를 이제 교환할 수 있었다면 이제 마르크화 평가 절상 후에는 70달러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금일원수 35달러 맞교환이기 때문에 마르크화 평가 절상 전에는 35달러를 100마르크화로 살 수 있다면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면 금일원수 살 수 있는데 마르크화 평가 절상 후에는 70달러를 살 수 있으므로 돈을 환전할 수 있으므로 금 2온스를 살 수 있죠. 자, 그래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증가한다. 풀이 1번보다는 풀이 2번이 좀 더 직관적일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볼게요.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을 한다. 자, 기업은 근본이 체제,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금이랑 환이랑 둘이 쓰죠. 그 다음에 3번에 어떤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그 국가만큼 짝짓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1번 선지를 보니까 근본이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치수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단에서 근본이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의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이 돼요. 국가 간 통화 비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죠. 금의 자국의 가치를 고정하는 경우 국가를 보니까요. A국가 금의 고정, B국가 금의 고정, C국가 금의 고정됐을 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근본이 체제에서를 보면은요. A국가 사이의 환율, AC 사이의 환율, BC 사이의 환율. 자,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적다라는 말을 할 수 없고 3, 3이가 2개가 같이 같다.
했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2번 선지.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간의 환율은 교차 환율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AB 국가 이렇게 하면은 이때 A 국가를 미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환율. 자, 그리고 브레턴 체제 붕괴가 이후에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A가 미국이라고 하고 요 환율이 되죠. 우리 아까 2번 선지에서 1번 선지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요거는 근본이 체제. 자, 그러면 여기 2번 선지에서 AB, AC, BC 이렇게 해서 자, 근데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나라 통화들 간의 교차 환율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지만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면 미국을 제외해야 돼요. 미국이 들어간 A 케이스들을 제외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가지수가 하나하나. 요걸로 보면은 A, B, AC, BC 세 개잖아요. 그런데 달러화 A가 미국이라면 미국 케이스는 빼줘야 되죠. 여기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긴 했지만 A는 미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케이스는 빼줘야 돼요. 자, A 케이스를 빼주고 A 케이스를 빼주면은 1이 되고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판단 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적어진다가 아니라 같아요.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 3번 선지. 자, 3번 선지에서 어떤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된다라고 해볼게요. A, B, AC, BC가 있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돼서 미국을 제외할 필요가 없는 상태. 자,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생긴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디귿 상황,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 않는, 미국 돈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확통을 배운 학생들은 현장에서 바로 계산이 됐을 거고, 확통을 배우지 않는 학생은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뭐냐면 지금 ABC 국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D 국가가 추가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BCD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 D 국가가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ABC 국가가 있을 때는 세 가지 경우였다. 그쵸? 미국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볼게요. AB, AC, AD, 그 다음에 BC, BD, CD.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3가지 경우의 수였는데 나라 하나가 추가되니까 6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하나씩 증가하진 않았죠. 그쵸? 하나 이상으로 팍 증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4번 선지에서 근본위 체제, 그 다음에 금환본위제 교차환율 이야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 지분 판단할 때 금의 가치에 고정됐고, 자, 금 달러 이렇게 자동 결정.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자, 요 3가지 환율이 있는데요. A는 미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아니니까 미국 제발 필요가 없어서 3개. 그 다음에 A는 미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는 A를 제외한 두 국가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만 헤아려 될까? 1. 요거 요 체제에서 니은, 요거는 기억, 요거 니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됐을까요? 자, 그 다음 5번 선지. 자, 5번 선지에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 자, 디귿은 어떤 기축통화도 없을 때 케이스. 자, 그랬으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A를 미국으로 가정하면 미국 케이스 빼줘야 되고, 얘는 미국 케이스 빼줄 필요가 없다. 그쵸? 자, 그러면 미국 케이스 A가 미국이라고 했을 때 A 케이스를 빼면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총 3가지. 자, 하나, 3가지. 자, 4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대한 반응 적절한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 그러면 기축통화국인 A는 어떤 나라? 미국. 자, 통화 공급이 감소됐어요. 국제 유동성 공급이 감소됐어요. 그쵸? 자,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자신의 상황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국제적 합의를 주도해서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ABC에 대한 개입 합의. 자, 그래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C국 통화 환율이 내려갔어요. 환율이 내려갔다. 자, 미국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그 다른 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간 것이죠. 자,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 미국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 자, 근데 지금 보니까 B국 돈이랑 C국 돈을 비교했을 때 비국 나라에서 달러의 가치가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C국도 내려가긴 했는데 B국만큼은 아니고요. C국에서도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긴 했으나 B국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볼게요. 좀 이따가 빈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그려주면 되니까. 자, 지금 A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A국의 가치는 어제보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B국의 돈의 가치는 어제보다 올라갔다. 마찬가지 A국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C국 돈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얘네는 지금 50%가 내려가고 얘는 50% 올랐죠. 가치가. 얘는 30% 내려가고 얘는 30% 올라갔네요. 자, 1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중개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1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선지에서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이 감소되고 외국 자산이 대량으로 유입돼서 자, 이때 A국의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지지는 않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될 때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황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달러화를 많이 찍어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도 낮아지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서 원인이 왜곡된 거예요. 그 다음에 A국 통화 신뢰도 낮아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왜곡해서 서술했으니 당연히 결과도 왜곡되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의도적으로 왜곡했죠. 그 보면 여러분 A라는 원인이 충족돼야 B라는 결과가 발생을 할 때 엄마가 임신한 게 원인이 돼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Z가 원인이면은 아기가 태어난다. 아빠가 임신한 게 원인이면 아기가 태어난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제시한 원인이 제시돼야 되죠. 하지만 지문에서 제시한 적이 없는 왜곡된 원인을 제시하면 지문에서 발생한 결과도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2번 선지 이런 말 나왔었고요. 보기에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어떤 것의 가지수가 적으면 그것의 가치는 올라가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고 큐빅은 만들기 쉽죠. 그래서 어떤 것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가치 내려간다. 자, 그랬을 때요. 국제적인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 A국 돈의 가치가 상승하겠군이 아니죠. 됐죠? 그래서 상황 자체는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부분이 지금 아니죠. 여기 보면은 국제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달러량이 늘어나면은 A국 통화의 가치 낮아지잖아요. 그쵸?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죠. 자, 국제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다. 자, 3번 선지. 3번 선지는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거 있죠? 방금 AB 국가 여기도 한번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A국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면 B국 돈의 가치는 많이 올라가고 C국 돈의 가치는 오르긴 오르는데 B국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간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을 모두 아니요 모두 상승했는데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지 구성 방법을 보면요. A와 B를 비교하고 B와 C를 비교해요. 보기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선지에서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A와 C를 비교해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해결 방법은 A, B 먼저 비교하고 A, C 비교하고 그 다음에 B, C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 B국 통화, C국 통화 다시 한번 보자면 B국 통화 환율은 C국 통화에 비해서 적게 환율 하락이 됐으므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그 다음에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 가치를 비교해보면요. 합의 이전보다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B국 통화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국, C국을 비교해보면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합의 이전보다 상승했을 것이다. B국의 돈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요거 보면요. 이제는 B국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B국 돈의 가치가. 예전보다 C국이 B국에 수출을 할 때, 자, B랑 C랑 서로 거래를 할 때요. 수출을 할 때 이득이 많이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 BC국이 교역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C국이 B국한테 수출을 하면은 B국이 C국에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준다. B국 나라에 돈을 주면은 그 B국 나라의 돈을 가지고 또 달러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추후에. 그러니까 B국에 대해서 C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 B국의 돈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B국에 대한 C국의 수입은 감소를 할 거고 C국은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죠. 그 가치가 높은 나라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자, 5번 선지에 보면 보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판단 과정을 보니까 A국은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BC국 통화 관계에서 환율을 하락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A국의 돈의 가치가 낮아졌고 BC국의 가치는 예전보다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A국의 경상수지 악화됐다는 건 A국에 대한 B국의 통화 환율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죠. A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죠. 또 여기 보면은 보기와 선문단 이제 엮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죠.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은 환율을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 제시되었기에 이렇게도 유추 가능하죠. 여기까지가 기나기 브레턴 컴퓨터 하면 여러분 폰키요. 여기까지가 우리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한 글이었고요.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읽어내기 어려운 글은 맞아요. 거의 우리 인문예술의 끝판왕은 해겔이고 그 다음에 경제지문의 끝판왕은 브레턴 우즈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어려운 글로 이야기를 했었고 평가원이 지문서술을 어떻게 할 때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선지 구성을 어떻게 할 때 어려워지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